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최종구 저자의 괴테와 다산 통하다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 또 조선의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삶의 태도, 그리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에는 놀랍도록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론의 고립이 아닌 실천의 사유인데요. 머릿속에 머무는 철학이 아니라 현실과 부딪히는 인간의 자리에서 사유를 길어 올린 것이죠. 니체가 괴테를 두고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말한 것처럼 괴테는 문학뿐만 아니라 법학, 자연과학, 행정,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시대를 이끌어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지식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협소해 보일 정도로 괴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정신이었죠. 다산 정약용 역시 실학자로서 학문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법률, 정치, 건축,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꿈꿨던 행동하는 지성이었어요. 그는 학문을 통해 민중의 고통을 어루만졌고 국가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그 정신의 깊이와 스케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통합적 지성의 경지인데요. 오늘은 괴테와 다산을 통해 우리의 삶과 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괴테가 태어난 18세기 유럽은 계몽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신과 교회가 중심이던 사회에서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합리성이 삶의 중심이 되던 시기였죠. 그는 그 변곡점을 형성한 주체였습니다. 괴테는 모든 이론을 회색이고 생명의 나무는 푸르다라고 말했는데요. 푸른 생명의 나무는 살아있는 사유, 즉 철학이 심장 뛰는 현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괴테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성찰을 통해서는 아니다.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즉 학문이 단순한 개념으로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 괴테는 문학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괴테가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헤르더를 만나면서 그의 문학 세계가 확장되었어요. 헤르더는 괴테에게 셰익스피어와 그리스 고전을 소개하고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괴테는 질풍노도 문학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이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같은 걸작을 탄생시키죠. 괴테의 시 들장미 역시 이 시기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시는 이후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이며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괴테의 들장미는 젊은 날의 격정과 고독, 사랑과 저항의 상징입니다. 슈베르트가 이 시에 곡을 붙였을 때 그는 괴테의 언어를 음악이라는 또 하나의 감성으로 번역한 셈이죠. 고정 댓글에서 슈베르트의 들장미 링크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개혁자였어요. 단순히 실학자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사유의 거인이었죠. 다산의 학문은 현실 개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학자라기보다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죠. 실학이라는 말은 실사구시, 즉 구체적 사실에 바탕한 진리를 말합니다. 다산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학자이기보다는 민생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손에 흙을 묻힌 사회개혁가였죠. 하지만 시대적 불운 속에서 태어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산이 태어나기 한 달 전 사도 세자의 죽음은 조선 사회를 흔들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당파 싸움이 심화되면서 다산 역시 평탄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정치가 유교적 도덕과 당쟁이라는 이중 구조로 얽혀 있었던 시대, 다산은 현실의 뿌리 막은 학문을 추종하다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견뎌야 했던 건 이념보다 더 거센 권력의 파도였던 것이죠.
다산의 가족사는 외로움의 괴테와는 달리 생이별의 연속이었는데요.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형과 동생은 정치적 박해로 목숨을 잃었으며 본인도 1801년부터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그가 유배길에 오르며 지은 시 하담 이별. 이 시에는 다산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버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머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가문 갑자기 뒤집어져서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지경이 되었네요. 목숨만은 겨우겨우 부지했지만 이 몸은 슬프게도 무너졌어요. 이 시를 들으면 다산이 겪었던 아픔이 느껴지시죠? 여기엔 어떤 미학적 장식도 없습니다. 오직 삶의 원형적 고통이 문장이 아니라 통곡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감정의 깊이는 바로 민중을 위한 지식인의 내면에서 피어난 것이겠지요. 다산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하고 수원 화성건설을 주도하며 실용적 개혁을 추진했죠. 이러한 업적은 오늘날의 토목공학, 도시계획, 건축학이 결합된 형태로 봐야 할 정도로 선구적입니다. 그가 설계한 화성은 성곽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제도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산은 정치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이듬해 유학자이며 천주교인이었던 다산은 신유 사옥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산은 절망하지 않고 유배지에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만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죠. 다산이 어떤 학문을 했고 다산의 직업을 뭐라고 규정 내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데요. 경전의 미묘한 뜻을 파헤친 경학자, 복잡한 예론을 분석해낸 꼼꼼한 예학자, 목민관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낸 행정가, 아동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교육자, 지나간 역사를 손금 보듯 꿰고 있던 해박한 사학자 등 다산은 그야말로 현대가 요구하는 통합적 인문학자였습니다. 다산은 현대적 의미의 융합형 인문학자, 즉 메타 인문학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그는 분가를 넘나드는 지식의 흐름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사유의 틀을 완성해 갔습니다. 게다가 다산은 화성 축성을 설계하고 기중기와 배다리를 제작하는 토목공학자이며 기계공학자였고 지리학자였으며 의설을 펴낸 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인가 싶어보면 또다시 그는 형법의 체계와 법률 적용을 검토한 법학자였고 속담과 방언을 정리한 국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아픔을 함께 합한 시인이고 날카로운 이론을 펼친 문명 비평가였죠. 그의 모든 작품과 작업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국애민, 이 네 글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산에게 있어 학문은 곧 인간에 대한 애정이었고 그의 사유는 늘 현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산은 조선 후기 사회를 개혁하는 실학자로서 국가경영, 법률, 경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은 괴테의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말과 완벽히 대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식을 삶과 연결시키고 사유를 실천으로 완성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산의 학문적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사구시, 즉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현실개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작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유산이자 오늘날에도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사유의 도서관입니다. 괴테와 다산은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학문을 현실과 연결하려 했던 점에서 정말 닮아있죠.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삶을 위한 학문. 이 둘은
지식이 살아있는 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괴테가 문학과 행정, 과학을 넘나들며 삶과 예술을 결합했다면 다산은 조선 사회의 개혁을 위해 실천적 학문을 펼쳤어요. 그들은 각각 독일과 조선이라는 현실 속에서 예술과 정치, 철학과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성을 구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괴테와 다산이 남긴 대표작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괴테가 거의 60년 정도에 걸쳐 집필한 희곡 파우스트는 인간의 끝없는 탐구와 도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파우스트는 괴테 자신의 자화상이자 근대 인간의 초상입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 욕망에 대한 탐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속에서의 자유를 꿈꾸는 존재의 여정이죠. 주인공 파우스트는 평생에 걸쳐 학문을 깊이 연구했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악마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고 젊음을 되찾아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경험해 보지만 결국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여정은 바로 지성의 한계와 자아의 방황을 상징하죠. 괴테는 이를 통해 근대 지식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파우스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유로운 땅 위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더불어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괴테는 구원의 조건을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유로운 삶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결말은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간 정신의 선언인 것이죠. 한편 다산은 그의 나이 56세에 조선의 현실 속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개혁안을 정리한 책 경세유표를 집필하며 사회개혁과 인간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경세유표는 다산이 제안한 정의로운 나라의 청사진인 것이죠.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해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했고 그 사유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윤리적이었어요. 그는 학문이 단지 지적 유의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았죠. 괴테와 다산 모두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정말 닮아 있습니다. 둘은 모두 지식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술적, 정치적, 철학적으로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지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본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괴테와 다산 모두 자연을 인간과 함께 흐르는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괴테는 자연을 연구하며 색채론을 집필했고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인간도 함께 변해간다고 말했죠. 괴테에게 자연은 인간이 끊임없이 되기, 비커밍을 경험하는 창조적 장이었습니다. 그의 자연과는 과학, 예술, 감성의 통합적 인식에 가까웠죠. 다산 역시 자연의 원리를 학문 속에 녹여냈는데요. 그가 설계한 수원 화성과 배다리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한 건축물이었어요. 다산의 건축은 자연과 대결하지 않고 자연의 결을 따라 흘러가는 생태적 실학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문명은 자연과 조화롭게 호흡해야 할 대상이지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괴테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했고 다산은 삶이란 흐르는 것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균형을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이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바로 그렇죠. 고정된 정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그것이 그들이 말한 살아있는 삶 아닐까요? 괴테와 다산은 각각 독일과 조선이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았지만
학문을 현실과 연결하고 이론을 실천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지성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한 것이죠. 괴테는 죽기 직전 창문을 열어놓게 빛이 더 들어오도록 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요. 그는 끝까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원했습니다. 그는 빛을 그리고 삶의 마지막 열림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깨어있는 책임을 보여줍니다. 다산 역시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다라며 지식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괴테와 다산 두 사람 모두 끊임없이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되새긴다면 우리 역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괴테와 다산처럼 작은 질문 하나를 삶 속에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우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괴테가 사랑했던 바흐의 음악 추천합니다. 바흐의 비단조 미사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도나 노비스 파쳔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예술과 사회의 만남으로 찾아뵙겠습니다.